여러분, 또 주말 잘 쉬셨습니까?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해랍니다.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요? 그때요. 우리가 다 기다리던 그 때가 다가온 것 같은데요. 네. 이 파월 발언에 결국 뉴욕 증시는 기분 좋게 환호를 그렇죠.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는 네.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봐야 할 때인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어떻게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소화할지를 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기업인데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28일에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나 AI주 이 분위기를 좀 뒤흔드는 그만큼의 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예. 오전장부터 분위기가 좀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나왔던 의구심, 즉 AI가 수익성이 있는 그런 분야냐, 그러니까 언제 돈을 벌 거냐라는 부분 하나, 또 지난주에 모건 스탠리가 발표했던 것처럼 보고서 내놓은 것처럼 3월에 매출 증가율이 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3분기에 고점을 찍을 건지 아니면 아니다, 아직 고점 벌는 멀었다라는 걸 보여줄 건지,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만큼 시장에 또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결국에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쵸? 한번 높아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뉴욕 증시 분위기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 증시는 탄력이 그만큼 미치지 네. 못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슈들이 작용을 하고 있을지 이슈부터 체크해 주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전주 사실 지수가 오늘 뭐 탄력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 지수가 이렇게 탄력 있게 가기에는 아직 시장에 뭐 딱히 시장을 이렇게 뭐 만들어가는, 압도해가는 그런 주도 섹터가 사실은 부진합니다. 결국 엔비디아 실적에서 뭔가 증명이 돼야 다시 반도체주들이, 그러니까 AI 관련주들이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여지가 될 텐데 그 부분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고 특히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오늘은 사실은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에 따른 어떤 종목들,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죠. 새로운 거 하나 보이죠? 냉각 시스템.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냉각 시스템 섹터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열폭주 관련해서도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크게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주도 상당히 좀 좋았는데 이번 주도 첫날부터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가하고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 같은 경기가 오히려 다시 금리 인하 때문에 좋아진다고 했을 때 결국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 부분 때문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조금 왔다 갔다 했던 방산 쪽 오늘 다시 플러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 왼쪽에 대왕고래도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우크라 재건주는 또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건 사실 서로 역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해리스 부통령과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야지 또 플러스권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풍력, 뭐 태양광,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이 오늘 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세를 보이는 업종은 화장품, 원전, 조선, 해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다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지금 미사일로 좀 서로 좀 공격을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또 유가를 끌어오는 이유도 되기도 할 텐데 오늘 반면에 이렇게 되면은 해운주가 또 뭐 운임이 좀 올라가지 않겠냐 기대감이 있을 법한데 오늘 해운주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기사가 나온 게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온 부분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악재이긴 한데 이게 다시 좀 불거졌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전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셨고 오늘은 사실은 뭐 플러스권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지수하고는 조금 별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냉각 시스템부터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하는 힘이 여전히 뭐 강하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 붐과 관련해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결국은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할 수가 있느냐 부분이고요. 이런 전력 공급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력 문제, 이 전력 소모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의 열을 최소화하는 거, 열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건데 결국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냉각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중에서 이 냉각 시스템 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가 이번에 하반기 4분기에 출시하려고 하는 블랙엘 시스템부터 액체 냉각 이 기술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체 냉각으로 100% 바꾸는 건 아니고 기존의 공냉식 냉각 시스템에 플러스해서 액체 냉각 시스템을 이제 혼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서 이 액체 냉각이 좀 화두가 되고 주가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액체 냉각 시장이 2030년에는 160억 달러까지 규모가 커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AI 이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자리 잡고 또 데이터 센터도 이제 추가로 더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주춤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액체 냉각 관련된 냉각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국내에서 이 냉각 시스템, 특히 액체 냉각 관련돼서 오늘 좀 테마로 나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KN솔 2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GST는 오전장 초반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둔화된 모습이긴 하죠. 삼성공조 있고 한중 NCS. 한중 NCS 같은 경우는 ESS 시스템, 에너지 저장재 시스템의 냉각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3%가 넘게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KN솔은 이 클린룸 같은 이런 산업설비 제조업체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고 있고 GST는 냉각 시스템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특히 GST는 액체 냉각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냉각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만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항상 GST는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는 늘 얘기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쪽으로 이렇게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갈 섹터는 보시죠. 열폭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 냉각 시스템만큼이나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주가 내용도 한번 잠깐 보죠. 오늘 나온 기사의 내용은 뭐 새로 이렇게 속보성으로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2년마다 뭐 길게는 4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4년, 2년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검사 의무 대상에 배터리가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지금 배터리 화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 자체는 정기 검사 때 제대로 확인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의무 대상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제 그게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 배터리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싶어도 이 검사 인프라가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이제 등록된 전기차가 60만 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공공검사소하고 민간검사소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기검사 할 때 민간검사가 훨씬 많은데 민간검사소 같은 경우 이 전기차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 3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검사, 특히 배터리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제대로 배터리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재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민간 검사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축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오늘 열폭주 관련주들이 다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빛레이저, 산업용 레이저 회사인데 오늘 14% 넘게 오르고 있고 이램도 역시 12% 넘게 오르고 있고 제일일렉트릭, 파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관련된 설비 업체죠. 여기 같은 경우도 7% 넘게 각각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섹터는 유가입니다. 앞서 잠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작용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 한번 가보죠. 유가 관련주들은 오늘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파월 의장이 사실상 확인을 해줬죠. 뭐 이 50bp냐 25bp냐 얘기는 이제 다음 문제고요. 일단 금리 인하를 9월에 할 것이다라는 걸 확인해 줬다라는 점에 사실상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그래서 경기가 다시 좀 부양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따른 원유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오늘 있고, 또 하나는 주말 새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랑 붙는 거는 새삼스러운 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붙는 거 차원, 이를테면 국지전 정도로 보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상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우려됐을 때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이랑 붙는 게 아니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제 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약간 게임 체인저 느낌으로 굉장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확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뭐 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 간의 충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조금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유가 상승, 그런 부분들이 좀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에너비스가 가장 상승폭이 크죠. 15%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유가 관련주에서 늘 오는 회사, 이 흥구석유 역시 8%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석유도 5% 넘게 각각 오르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주들은 일단은 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영향 여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유가 관련돼서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은 유가 이꼬르 중국, 이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중국의 경기가 지금 계속 좀 부진한 편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계속 된다고 그랬을 때는 유가 관련주들의 이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항상 감안하시면 유가 관련주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슈 브리핑 정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시장이 지금 지난주 관망 분위기, 그다음 이번 주도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좀 관망 분위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연준의 피벗의 규모, 그러니까 50pp로 갈 거냐, 25pp로 갈 거냐를 사실상 이제 가늠할 수 있는 7월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약간의 관망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좀 격하게 반응을 하시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군요. 계속해서 이데올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종목 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대왕고래 요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예, 대왕고래 이제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3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계약한 회사는 싱가포르 기업인 이스턴 내비게이션입니다. 보급선은 육상과 해상 구조물 사이를 오가며 물자와 인력을 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제 12월부터 40일간 탐사 시추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탐사 시추 항공을 뚫을 때 비용이 약 1,000억 원이 투입이 되며 수년에 걸쳐 5천억 가량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석유공사는 노르웨이 기업 시드릴과 시추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2월에 시추가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이슈가 나올 것이니 이슈가 나올 때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 먼저 한번 한국가스공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한국가스공사는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낮아졌고 도시가스 요금 인상 덕에 실적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 도입 단가는 국제 유가 등에 연동이 되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유전이나 가스전이 발견되면 도입 단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제 8월 초에 전해졌었는데요. 네. 석유공사가 사업 설명회 등 주관사로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도입과 판매와 더불어서 천연가스 탐사 개발 등 전 밸류체인에 대한 역량이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여 이제 대왕고래가 있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요. 네. 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이제 대왕고래 이슈 초기에 이제 큰 상승세를 보이고 좀 살짝 하락후 좀 조정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예, 22일 이평선 44,500원 부분만 지지해 준다면 예, 이슈 시에 또 뭐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해 보입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주로 한국가스공사 먼저 살펴봤는데요. 이런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을 때 또 불거질 때 선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 네. 예, 화성밸브입니다. 네, 화성밸브는 가스 화학약품 공급 차단용 밸브 제조 회사로 종합 산업용 밸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다품종 소량 주문 체제로 비교적 제품 마진이 높은 편이고 도시가스사와 직판하고 있으며 자체 판매 대리점을 통한 판매망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밸브 같은 경우 보유한 해저 생산 시스템 관련 기술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 주관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업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화성밸브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21일 이제 강한 양봉이 나온 모습을 보여줘 있고 23일에는 신고가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13,400원을 계속 지지를 해준다면 이슈가 있으실 또 추가 상승도 한번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화성밸브입니다. 산업용 밸브 제조 업체인데 13,400원 선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으니 대응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GS글로벌 한번 보시겠습니다. GS글로벌이요. 네. GS글로벌은 이제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무역 유통을 하고 석유화학 플랜트 및 복합 활용 발전, 설비 제조 개발 등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 해상풍력 수주 호조를 바탕으로 2분기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GS글로벌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대 수혜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유일하게 해상가스전 탐사와 개발 경험을 갖춘 기업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GS 측에서도 회의에 참석하면서 관련주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이제 굳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GS글로벌 차트를 또 한번 보시면요. GS글로벌도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조정 구간을 다지고 이제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은 이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주봉으로 보시면은 4,400원 부분에 좀 약간 저항대가 보이는데 4,400원 돌파를 해주면은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해상가스전 개발 경험을 보유한 GS글로벌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안 이사님이 한선 엔지니어링 이 종목도 유심 있게 보고 계시나 봐요.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한선 엔지니어링도 이제 네. 빠질 수 없이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예, 한선 엔지니어링은 튜브 피팅과 밸브 및 배관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조성, 해양, 반도체, 디스플레이, ESS 등 유체 흐름의 제어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의 9조 원대 초대형 석유화학 사업과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등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선 엔지니어링 또 차트를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최근
거래대금 보시면 2천억 정도 나와주면서 수급이 붙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1,700원 계속 지지해주고 재료가 나온다면은 14,000원을 돌파도 지금 14,000원 돌파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 우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 탐사 시추를 위한 보급선 용선 용약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순조로이 그리고 문제 없이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종목 4가지 정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주말에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대선 전국을 앞두고 있지만 누가 돼도 이쪽은 수혜를 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던 네, 맞습니다. 쪽이죠. 네, 이 바이오 쪽, 네. 바이오 관련주에 빠질 수가 없겠죠.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국 연방 준비제도가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 사실화되는 가운데 바이오 주들이 핵심 주도주로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 회복세도 뚜렷했고 실적 개선세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국내 증시의 헬스케어의 시총 비중이 6월 말에는 8.9%에서 현재 10.7%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국내 증시의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2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상반기 2조 원대 매출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연 4조 원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유한 양행이 이제 얀센의 기술 이전한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으로 국내 헬스케어의 높아진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알테오젠을 필두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의 빅파마들과 연결점을 늘리면서 성과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9월 말 미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생물보안법도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엔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반사 이익 여부가 이제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중국 CDMO 의존도는 한 79%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인데 예. 생물보안법이 상정되면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종목으로 우선 요즘 너무 핫하죠. 네, 유한양행 그렇죠. 먼저 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이제 폐암 치료 신약제인 렉나자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제약 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렉자자 기술을 이전받은 존슨앤존슨이 상용화를 마친 뒤 매년 최대 3천억 원 수준으로 로열티를 받을 전망입니다. 렉나자는 먹는 3세대 폐암 치료제입니다. 방사선 화학요법인 1세대 항암제와 암세포만 공략하는 2세대 항암제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발된 치료제입니다. 렉나자는 폐암세포 성장에 관하는 성장인자 수용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해서 폐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유한양행은 2018년 존슨앤존슨의 얀센에 렉나자 개발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1조 6천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렉나자가 상용화되면 전 세계 판매액의 최소 10%를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는데 최대 3천억 원 규모로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매년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계속 투입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뭐 제2의 렉나자 탄생도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 지난주에 최고가를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렉나자 이후 이제 큰 변동성을 네. 보이다가 23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신고가를 보여주고 네. 오늘도 조금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23일 종가 기준 10만 6천 원, 네. 10만 6천 원을 좀 지지하시는지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폐암 신약 렉나자로 최근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유황양행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아까 안 이사님이 소개하면서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저도 궁금했던 알테오젠인데요. 네, 예. 네. 알테오젠 경우 이제 지난주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이다제가 네. 미국에서 특허 등록으로 실적 호전의 기대감에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히알루론이다제는 조직 내 약물 전달을 돕는 효소로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물질의 특허 등록 허가로 해당 물질을 사용한 다양한 치료제가 미국에 진출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 효과적인 이제 지적재산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테오젠은 사우디아 국영기업과 황반변성 치료제의 중동과 북아프리아 판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황반변성은 눈 조직 중에 황반에 발생하는 변성으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네. 이 약은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으로 해당 의약품은 한 해 매출이 12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저렴한 복제약이 나오면 글로벌 시장에서 큰 매출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시장인 이제 미국에서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출시가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만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판권 계약도 이루어진 곳도 있고 유럽 의약품청에 판매허가 신청을 하면서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알테오젠도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7월 이제 31일에 신고가가 나왔고 조정 후 23일부터 이제 또 다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30만 원 좀 지지선을 보시고 또 지금 또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은 상승 여력도 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테오젠이었습니다. 30만 원 선 지지 여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인데요. 예, 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지난해 얀센에 약 2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업계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자사 기술로 개발한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제 기술인데요. ADC는 암세포 표면에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와 독성을 지닌 약물을 링코로 연결한 차세대 치료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표적을 향해 가는 유도 미사일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정상 세포가 아닌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를 높이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국내에서 ADC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ADC 전문 기업으로 지난해 얀센과 체결한 기술 수출 계약금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이번 2분기에는 당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는 얀센의 계약금과 더불어 올해 초 오리온이 지분 25% 가락을 인수하면서 납입한 주식대금 5천억 규모도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리가캠 바이오도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지금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 88,000원, 예, 88,000원 부분 지지를 해주시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리가캠 바이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이슈로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차 화재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닌데 우린 또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바라보면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니까요.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있었고 또 용인에서도 도로변에서 좀 유사한 화재가 있었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이슈가 된 게 미국의 지난주 22일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전기 트럭이 화재가 이어지면서 16시간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당국에서는 이제 배터리 관련 화재 위험을 인식을 하고 안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거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고도화입니다. 완성체 업체나 배터리
제조사가 생산하는 배터리에 탑재하는 BMS는 대규모 발열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 때문에 사고를 1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테크 먼저 보시면은요. 민테크는 이제 배터리에 교류 신호를 주어서 나오는 저항을 가지고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임피던스 분간법 EIS를 기반으로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진단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발생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민테크는 전기차나 배터리 톱기어 기업인 현대자동차,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을 전략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GS 에너지, 포스코, 에코프로 등과도 연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지음 우려에도 고객사 수주 본격화 등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성장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5월에 상장을 하고 하락세를 보이다가 12일에 상한가까지 간 후 상한가 부근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슈가 또 있고 하니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고 상승 시에는 11,100원 부분에 조금 저항대가 있는데 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이들 중에 안 이사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일지 공략주를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공략주 들어볼까요? 네. 네. 요즘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ABL 바이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기술 이전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ABL 바이오는 네. 이중항체 항체 약물 접합제 ADC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약물이 없는 만큼 시장 초기에 시장을 선점해야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중항체 ADC는 하나의 항원만 표적하는 단일항체 ADC에 비해 안정성과 항암 혁명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ABL 바이오는 기존에 다른 기술 이전 계약권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 세부 조건 협의 중으로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차트로 볼까요? 네, 차트를 지금 바로 보시면은요. 지금 네. 8월 20일 신고가 달성하고 또 오늘 또 신고가를 좀 오늘 지금 최고가로 33,000원까지 지금 갔다가 살짝 지금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31,500원, 31,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35,000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ABL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이중항체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제인데 아직 선점한 업체가 없나 봐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 파일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선 제시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안상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 기자와 주요 이슈들, 기업들, 그다음에 해당 섹터들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날에는
바이오 쪽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의 석정 기자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은 이오플로라는 회사 얘기를 할 건데 내용은 좋지를 않아요. 네. 이게 유상증자라는 게 사실은 네. 이게 회사가 막 성장할 때는 호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회사가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별로 썩 좋지를 않을 때는 시장에는 썩 좋아하지 않는 재료긴 한데 지난주에 우리 팩트론 얘기할 때 네. 그때보다도 이오플로우는 좀 더 유상증자의 내용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가 좀 나와서 오늘 석 기자와 함께 이오플로우도 상장사이기 때문에 주가도 제가 좀 전에 보니까 한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자세히 좀 들어보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오플로우라는 회사는 어느 쪽이에요? 이오플로라는 회사는 이제 약간 의료기기 회사로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2020년 9월에 기술성 특례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주사나 이제 당뇨 환자들이 주사나 펜 형태의 인슐린 주사제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이 회사는 몸에 붙이는 패치요? 네. 이제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곳입니다. 이제 당뇨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돕는 패치를 개발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분들 여기다 딱 붙여서 인슐린 조절하는 그 패치를 만드는 회사다. 네, 그거를 붙이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편리성이 엄청 높죠. 그러네요. 전 세계에서 이 웨어러블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패치를. 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거를 개발한 곳이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오플로우와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인슐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인슐렛은 시가총액 17조 원에 달하는 좀 대형 여기는 큰 회사네. 의료기기고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인슐린 펌프,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로 사실상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용화한 곳이 지금 이오플로와 인슐렛 2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시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인슐렛이라는 이 미국 나스닥 상장사가 사실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원조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에서 뭐 기술을 이렇게 사오거나 이랬던 거예요? 아니면 독자 개발을 했는데? 개발이라고 했지만 인슐렛에서 이제 근무했던 4명의 직원들을 이오플로우가 이렇게 영입을 해서. 영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플로우가 2022년 말에는 FDA에 승인 신청도 했거든요. 이 이오 패치라는 인슐린 펌프를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인슐렛과 경쟁 체제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슐렛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23년에는 이게 메드트로닉이라는 전 세계 1위 의료기기 회사로부터 M&A 러브콜을 받기도 했어요. 우리 이오플로우를. 네, 1조 원 규모. 2조요? 1조 원. 1조 원 규모. 굉장히 네. 좀 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그때 되게 잘 가기도 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슐렛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이런 경쟁자가 온다고 그러면 독점 시장을 자기가 구가하고 있다가 가만 안 있겠죠. 지난해 8월에 미국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특허 침해를 했고, 뭐 영업을 이제 금지하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지금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오플로우는 국내에서 팔고 있는 거고 이 패치를. 미국은 이제 FDA 승인이 떨어져야지 팔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중인 거고. 그러면은 국내에서만 파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도 하는 겁니까? 딴 데? 네. 지금 이오플로우는 미국에 2022년 말에 신청을 했지만 그 소송이 걸리면서 글쎄요. 아직 허가가 안 났고요. 유럽에서는 한 16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이 유럽. 국내하고 유럽하고 크게 보면 이런 거네. 크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송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살펴보니까 22일 날입니다. 지난주에 유증 얘기 나오고 그 다음 날 하한가, 22일 날 하한가, 그날 이제 미국과 소송 중이다라는 얘기가 공시가 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23일 금요일 날 또 13% 떨어지고 오늘 7%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최근은 오늘까지 하면은
삼거래일이죠. 3거래일 동안 40%, 한 50% 가까이 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송권이 유증이랑 소송권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주가에 굉장히 지금 악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소송 얘기 이제 잠시 정리하고 가면요. 지난해 8월에 제가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인슐렛이 이제 제기한 소송입니다. 그 소송은 지금 현재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이제 이오플로가 했는데 판매 금지에 대한 거가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는 호재네. 할 수 있게 된다. 있다. 그게 이제 6월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에서 처음 이제 제기된 그 8월에 제기된 소송은 일단 이오플로가 승기를 잡은 걸로 지금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6월에 주가를 좀 보시면은 네. 이오플로 주가가 6월쯤에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유럽에서 인슐렛이 다시 한번 그 소송을 신청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이 하락권은 주가 하락권은 유상증자 플러스 유럽에서 이오플로 그 인슐렛이 다시 진행한 그 소송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미국에서 소송 걸었던 거 인슐렛이 소송을 그 판매 금지 그 소송 걸었던 거는 네. 일단 1심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이오플로가 이긴 걸로 나왔고. 네, 항소심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처분 신청 취소 결정을 받아내서 이오플로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항소심이면 2차잖아요. 네네. 2심에서까지 이제 이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안 소송은 아직 진행 그건 중이고요. 진행 중인 거고. 그리고 뭐 배심원 판결이 오는 11월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11월에 그러면 그게 그 아마 본안 소송에서 배심원 판결에서 이기면 이제는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미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FDA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그 때문에요. 다음 얘기구나. FSC. 그리고 이 인슐렛이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만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오플로가 제작한 모든 이오 패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마케팅도 하지 말고 영업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처음 미국에 제기를 한 세구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원래 미국 시장을 진출을 안 한 상태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이랑 뭐 이제 국내 여기는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지금 못하게 하려는 미국 소송이 이제 사실상 이제 이오플로한테 유리하게 간 거니까 이제 이오플로는 유럽에서 이제 판매를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원래 미국 소송이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건데 다시 한번 악재가 터진 게 이제 유럽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인슐렛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이오플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회사의 존폐가 달려 있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 건 맞네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만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 너무 이제 앞서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소송 문제만 말끔하게 승소를 하면 이제 글로벌하게 두 회사만 이 패치를 만드는 거니까 네. 굉장히 회사의 어떤 큰 뭔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네. 그 얘기는 너무 앞서 나간 얘기고. 그렇죠. 뭐 그래서 6월에 한번 미국 소송에서 이제 이오플로가 승기를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메드트로닉과의 인수가 다시 재시작하는 거 아니냐, 네, 재논의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리고 메드트로닉이 최근에 공고를 냈는데 채용 공고를 냈는데 거기에서 이오플로 관련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채용 공고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사실 물 밑에서 인수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막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가 막 폭등했었거든요. 이오플로 주가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메드트로닉에서 오류였다. 그렇게. 약간 해프닝이 됐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던 게 또 그대로 또 뭐 떨어졌겠고. 네, 실망 매물 또 떨어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오플로의 주가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네. 투자란가 이거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아직은 굉장히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서 지금 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료들을 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소송은 일단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고요. 그럼 이번에 유상증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823억 유상증자를 했는데 이게 21일 날 공시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시장에서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겁니까? 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200억 원은 채무 상환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 823억 중에 200억. 200억 원은 25%는 채무 상환하는 데 쓰겠다. 사실상 이제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빚을 갚는 데 쓰겠다라는 이 내용으로 인식이 시장에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제가 유럽 소송이 최근에 제기됐다고 했잖아요. 예, 말씀합니다. 예. 이거는 지금 공시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순서가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22일 날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의문이 생겨요. 일단 회사 측 입장은 그 우리 이오플로우의 유통사한테는 그 정식 소장이 이제 송달이 돼서 됐는데 네. 우리 이오플로우 그 본인한테는 아직 정식 송달된 뭐 소장이 없다. 그래서 예. 소장이 오는 대로 이제 공시를 원래 하려고 했고 그게 마침 와가지고 공시한 거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기된 건 알고 있었으나 공식적으로 받지는 뭔가 이렇게 받은 게 없어서 그동안 공시를 못했던 거지. 이건 유상증자랑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요. 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시장에서는 좀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해 8월에 인슐렛이 미국에서 소송을 이제 처음에 아까, 예, 제기를 승소했다고 했을 때. 했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는 인지하자마자 바로 공시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달 17일에 이제 유리한 판결을 받았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도 공시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좋은 거는 신속하게 하고 별로 안 좋은 거는 최대한 늦추고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사그라 해명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됐다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게 사흘 동안에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사실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날벼락 맞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20%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대응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아주 급락이 계속 이어진 거고. 그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런 뭐 부분은 회사 측에서 뭐 사실은 뭐 약간 오해 여지가 있게 뭐 얘기를 한다 해도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신뢰도 측면의 문제고 결국 이오플로의 이제 주가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소송 문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거야 이걸로 좀 모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석 기자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석 기자의 이제 판단이라든가 취재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이 소송 문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그 인슐렛의 대대적인 그런 공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이 영업 비밀을 이오플로우가 가져갔다라는 거를 이렇게 입증하는 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그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아마도 이제 유럽에서도 아마 비슷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유리한 쪽으로 이오플로우한테 조금. 네, 왜냐하면 그걸 입증을 하는 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미국에서 제기되고 유럽에서 제기된 거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판단은 조심스럽게 또 이오플로우가 적극 항변을 한다면 입증을 하는 게 조금 고의성 뭐 이런 문제들을 입증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건 일단 제 생각인데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유럽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는 거는 또 그만큼의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그렇죠. 문제를 회사가 오롯이 이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악재라고 분석이 그렇죠. 됩니다. 재무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때는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미국 소송도 보면은 한 번은 처음에는 이제 가처분 소송 처음 했을 때는 그 인슐렛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흘러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실제로 이제 판매 금지 처분,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때 주식이 거래가 정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타격이 좀 그 전에도 많이 있었군요. 네, 미국 어쨌든. 소송에서 한 번에 그렇게 타격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타격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과정이 상당히 회사한테는 부담일 것이다. 비용도 그렇고 갑자기 가처분 결과가 또 불리하게 나와서 거래가 정지된다거나 영업이
정지된다거나 이러면은 이건 사실상 회사 입장에서는 존폐기로인 거죠. 그 그렇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존폐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게 거죠. 아마 인슐렛이 원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막강하게 클 수도 있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게 인슐렛이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소송을 이렇게 예. 하고 있는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실제 이게 이제 인슐렛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허를 침해하고 자기네들의 기술을 이제 도용했다라는 그런 사실 여부를 떠나서 글쎄요, 우리 기업이 이게 좀 뭔가 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이미 강자로 있는 기업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참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한답니까?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서 모든 특허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새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당뇨 패치를. 네, 그 패치 안에 뭐 특정 부분이 인슐렛과 이제 겹쳐서 계속 이것 때문에 이제 발목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기술로 끼워 넣으면 그러면 특허 문제가 이제 피할 수 해소가 있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하반기에는 유럽에서 먼저 판매를 할 수도 있다. 잘 풀린다면 네네네. 뭐 그렇게 소송과 별개로 얘기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예, 당뇨 환자는 뭐 선진국들은 엄청나게 많죠.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당뇨가 보통 주사로 보통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를 패치로만 해서 한다고 그러면 너무 편하니까 네. 시장성은 정말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참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 잡는다라는 게 기술력이나 이런 거 갖고 있어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오플로우 사례를 보면서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좀 뭔가 좀 주변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들, 정부라든가 주변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가 좀 이렇게 힘을 좀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이제 다음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엔셀. 네, 이 회사가 막 따따블 가는 것처럼 막 보여가지고 되게 그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그렇게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감이 그만큼 있다라는 생각 좀 들어서 이엔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걸까요? 네, 뭐 주가가 잘 갔던 거는 여러분들도 더 네. 잘 아실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 회사가 이제 다른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여러 바이오텍들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진 이유는 다품목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 커버리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여러 개가 개. 기존에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 예. CDMO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거를 지금 선언한 그리고 하고 있는 이런 국내 바이오텍이 상당합니다.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의 대부분이 우리도 CDMO 합니다라고 외칠 정도로 이게 사실상 돈이 되니까 이제 캐시 카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다 사업을 합니다라고 이제 문은 열어놨지만 사실 이 기업들한테 맡기면 자기네들이 강점이 있는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과 관련이 있는 치료제들만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도 종류가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요. 많겠죠. 그 자신들의 파이프라인과 관련이 있는 곳들 만 이제 받기 때문에 좀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이곳은 거의 사실상 주문하는 대로 그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그 치료제를 그 양이라던가 뭐 특정한 그 후보물질 원리라던가 이런 것들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이 인기가 많다,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한 회사예요. 삼성 서울병원 출신 교수가 네. 의사 선생님이 만든 회사인데 병원이다 보니까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주로 희귀 질환을 타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을 구하기가 쉬웠겠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희귀병 환자들은 다른 회사들은 이 희귀 환자들 만날 기회도 적고 그러니까요. 샘플을 구하기도 상당히 그렇죠, 어려운데 그렇죠. 이곳은 가능했다는 거죠. 그것도 방대한 양, 그동안 옛날부터 쌓아왔던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이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계열사가 삼성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으로 생산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을 상대로 하는 대형 수주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 이엔셀은 그 밑에서 국내 바이오텍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막 임상 시작한 조그만 바이오텍들을 주요 고객사로 삼아서 그러니까 약간 상생하는 느낌으로도 갈 수 있는 같은 계열사 느낌으로서 계열사인지는 잘 확인을 계열사는 해봐야겠지만 아니겠는데 아마 예. 관계사 예, 지분을 관계사 어느 정도 뭐 보유하고 있는 그런 그렇지 않을까 거라서 싶네요. 일단 회사 자체가 뒤에 이제 뒷배가 좀 든든하다는 느낌 그리고 이미 이제 국내에서 좀 여러 수주를 받아서 이제 다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레퍼런스가 되게 좋은 거군요. 예. 레퍼런스가 좋다는 점, 뭐 이런 점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이엔셀이 좋은 회사다. 이렇게. 이 회사가 그러니까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회사고 네. 보통 이제 바이오들이 그렇게 많이 상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익을 내기 전에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서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 그런 큰 그 뭐 바이오 회사로 커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을 하는 건데 결국 이 회사도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적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그거는 아직은 아닌 거겠네요. 네,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엔셀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 17곳이랑 33건의 프로젝트를 이미 한 경험이 있어서 누적 매출 같은 경우는 242억 원, 누주 수주 금액은 380억 원. 그러니까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벌써 이제 300억이 넘는 수주 금액을 기록했고요.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는 105억 원, 영업 손실은 그런데 좀 118억 원으로 네. 아직은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네, 흑자 이게- 전환을 노릴 수 있는 신사업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 흑자 내기에는 조금 현재 그러니까 CDMO로 그러니까 이게 좀 이를테면 이 희귀병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CDMO를 제일 잘하는 건 맞는데 네. 아직 플러스 그걸만 가지고 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네. 그러면 진짜 석 기자 말씀대로 뭐 돈 버는 걸 뭘 만들어 내야 되겠네요. 네, 그것도 만들어져 있다는 점도 그래요? 네,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기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조기 좀 어려운데 조직 특이적 AAV라고 이 타깃 치료 유전 물질을 그러니까 치료제를 환자의 몸 안에 그 특정 그 단백질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사실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것도 되게 그 기술도 되게 요즘 유명한 그 그러니까 이게 전달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 그러니까 네. 표적 항암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그 전에도 그러니까 그 표적 항암제를 그 암 세포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이는 네. 이 중간에 전달. 전달체. 이게 또 별개로 또 있는 거군요. 네, 전달체가 요즘 좀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그런 또 개발 분야라고 합니다. 그거 뭐 만들면 뭐 합니까? 가서 딱 잡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뭐 가다가 몸 안에서 녹아버린다던가 그러면, 잘 네. 못 간다던가 하면 예, 예. 의미가 없잖아요. 네, 네. 힘들게 비싼 돈 주고 맞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시바이오로직스나 뭐 캐털런트 같이 글로벌 뭐 1, 2, 3위 다투는 CDMO 기업들은 이미 AAV 이 전달 물질에 좀 주목을 하고 생산 시설에 투자를 이제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엔셀도 지금 여기 이 조직 특이적 AAV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미 이제 이쪽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우시도 얘기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얘기했고 얘네들은 CDMO 쪽에서 뭐 엄청나게 글로벌하게 큰 회사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엔셀이 되겠어요? 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거. 이제 캐털런트, 우시, 삼바 같은 기업들은 이제 머크 같이 그 엄청나게 큰 기업들 그리고 대형 물질 그리고 상업화 생산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물질 치료제들을 이제 대량으로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반면 이엔셀은 이제
소규모지만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하나의 치료제 A를 개발하다가 갑자기 B라는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생산 라인을 바꾸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그러겠죠. 대형 기업들은 네. 이 작은 일일이 수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이렇게 임상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문 수요는 누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ENCell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받아서 하기 위한 그런 생산 시설에 이런 것들을 현재 갖추고 네, 갖춘 건 아니라 갖추고 있는 과정이고. 갖춘 상태고. 갖춘 상태고. 네, 그 AAV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 중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요. 여러 가지로 포텐셜이 되게 많은 회사다. 그리고 이제 상장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에서는 A 플러스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좀 듣고 해서 지금 주가도 한 10% 정도, 18,000원 정도 좀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것보다도 이런 회사들도 있구나. 잘 한번 이렇게 좀 와치 앞을 하실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석정 기자와 함께 바이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팝콘의 진심인 CJ, CGV. 팝콘은 죄가 없다. 피트 최민식 배우 극장 직격탄 논란. 자, 포대 팝콘 사신 분들 계셨나요? 코로나 때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진짜. 동네에 CGV나 메가박스 있으신 분들 가보시면은 아예 극장을 아예 단축 운영을 해버리니까 팔 게 팝콘밖에 없어가지고 팝콘에 다들 열성적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CGV가 CGV 포대 팝콘이라고 원래 이전에 이 남성분이 옷을 다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왜 남자는 하고 여자는 뭐고 하고 어쩌고 하면서 상품화 논란이 있어서 얼른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근육질의 몸에 벗고 있었다. 아니 얼마나 다급하면은 근육질 몸매 남자를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배달 오는 것도 아닌데 배달 팝콘 극장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극장에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팝콘을 배달해서 집으로 그거라도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한정판에 대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팝콘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이제는 팝콘 사업을 해요. 팝콘 사업을 해가지고 이 팝콘 팩토리라고 아예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 롤의 진심이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롤드컵 하면 난리가 나죠. 전 세계 몇 억 명이요? 몇 억 명이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롤파크를 아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롤이 진행되는 예전에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의 리그가 진행되는 온게임넷이 지금 없어진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롤은 아예 더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파크도 없었는데 이거 롤파크가 생겨가지고 롤파크 빌지워터죠. 빌지워터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 아예 그 점도 빌지워터로 해놓고 거기 가면 굿즈도 살 수 있고 그 경기도 그 구경할 수 있고 그냥 옛날에 그냥 잠실 야구장을 갔다면은 이제는 이 지금 롤 팬들은 롤 경기를 보러 야구장처럼 가요. 그 팝콘 팩토리가 여기 들어와 있다. 팝콘 팩토리. 이 CGV가 들어온 게 아니라 CGV 영화를 하진 않아요. 여기는 롤드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롤 리그를 하는 그 자리인데 팝콘 팩토리라는 독립된 CGV에서 파는
여기에 뭐 나초니 무슨 추러스니 팝콘이니 그 오징어 튀김 이런 것들만 따로 파는 이 팩토리를 이제 입점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롤파크 빌지워터점에 있고 만약에 이 롤 리그가 진행될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운영하고요. 그리고 롤이 안 할 때 있죠. 야구장이랑 똑같아요. 롤이 안 할 때는 11시부터 7시까지 단축 운영을 합니다. CGV가 팝콘 팩토리를 여기만 했느냐? 또 있어요.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뒤로 가서 에버랜드에다가 지금 요 어메리칸 애드벤처 존 락스빌 앞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GV 팝콘을 팔고요. 팝콘 말고 맛있는 것들 있죠. 엄청 비싼 것들. 티켓 값에 거의 3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또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내가 나초랑 이런 거 다 사가지고 팝콘만 시켰으면 되는데 그녀가 나초를 시켰다. 나초랑 오징어까지 시켜버려가지고 뭐 4, 5만 원 썼는데 뭐 또 그걸 가지고 야 그거 못 내냐 뭐 어쩌고 하여튼 말이 많은데 어쨌든 팝콘 팩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생겼냐? 이 마지막이 아주 특이할 만하죠. 자, 롯데월드에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사실. 그쵸? 롯데월드에 왜냐면 롯데월드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롯데월드하고 롯데시네마가 있잖아요. 롯데그룹에.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히 롯데월드의 심장 한복판에다가 CGV 팝콘 팩토리를 놓는다고요? 이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돈 되면 동지. 오징어 튀김부터 나초부터 다 팔죠. 팝콘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들이 저거. 이거 두 개까지 다 시키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거 2개까지 시키고 팝콘까지 시키면 이제 3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자, 롯데월드 한복판에 CGV 팝콘 매장 오픈했다. 이색 협업. 자, 근데 이게 왜 더 놀라우냐면은 원래 사이가 엄청 안 좋거든요. 옛날에 과거로 가볼까요?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개봉했는데 저도 이게 롯데시네마 가서 봤거든요. CGV에서 안에서 처음에.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최민수 씨랑 이성재 씨가 그 실제 사건 아시죠? 실제 사건 사람 다 죽여놓고 뭐 난 돈이 있으면 뭐 어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떠든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저기 있나? 사형당했나? 하여튼 이 영화가 롯데시네마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거예요.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하니까 롯데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밑에 롯데시네마 극장이 있죠. 그다음에 CJ 엔터테인먼트라는 배급사가 있고 CJ CGV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홀리데이를 일단 롯데 시네마에서 개봉을 했죠. 그다음에 CGV에도 개봉을 했어요. 근데 CGV에서 많이 안 꽂아줬죠. 그러니까 홀리데이가 아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최문수 씨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달랑 25개 관에서만 열어준 거예요. 그것도 교차 상영으로 계속 상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프린트 있죠. 앞에 그 포스터 같은 거. 포스터를 롯데에서 CGV에 뿌렸다가 25개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달라고 했는데 CGV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롯데시네마가 그럼 우리 그거 뺀다. 프린트 다 뺀다. 그랬더니 CGV가 그럼 야 너네가 그렇게 나와? 25개도 다 안 해버려. 그래서 상영 중단됐어요. 그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CGV에서 이걸 안 틀어주냐. 왜냐면 그때 자기의 경쟁작이 CJ 엔터테인먼트 배급한 게 있었죠.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거를 CJ CGV에 싹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거를 막아야죠. 박스오피스 순위를 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CGV가 홀리데이 상영 중단 4일 만에 다시 개봉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자 이런 목리가 있었는데 앙금이 있었는데 롯데월드 한가운데다가 CGV 팝콘 팩토리를 만든다는 게 그쵸? 10몇 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영화관들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 힘드니까 이제 서로 협업하고 이러는 거죠.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죠. 이게 좀 워딩이 너무 셌어요, 솔직히. 이 워딩이 그냥 약간 러프하게 얘기했어도 되는데 이 워딩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좀 내리세요. 그거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시면은 나라도 안 가요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 물이 그동안 다 빠졌잖아요, 영화관이. 이제 물이 뭐 요즘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영화관 편도 아니고 무슨 관객이라고 그 편도 아닌데 지금 이제 막 조금 코로나 끝나고 조금 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이걸 들어오는데 노를 이렇게 저으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또 이제 반대의 소리가 나왔죠.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죠. 우선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다. 이병태 교수라는 분이 우선 영화 관람료는 극장 가격이다. 극장의 가격이 15,000원이겠는가. 그리고 영화관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권력 집단도 아닌데 가격 인하라는 얘기가 무슨 소신 발언인가. 이 발언이 용기가 필요한 소리인가. 영화 관람료가 너무 올랐으니 최저임금 인하라고 했으면 내가 소신 발언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영화관 사업은 땅 파서 하나 아니면 자선 사업으로 알고 있나. 그러니까 영화관이 자선 사업이 아닌데 마치 뭐 양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편하게 한 소리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맞붙었어요. 지금 이제 막 여론이 또 저렇게 됐죠. 아니 영화관 쪽으로 갔다가 처음에 이제 그 배우 몸값으로 간 거예요. 그럼 배우가 그러면은 몸값을 지금 천정부지로 받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 저기로 전가된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몸값을 DC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논란이 퍼졌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지금 조사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CJ12를 포함해서 이 지금 극장 3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쨌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저렇게 반박을 했고 뭐 몸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나 또 이제 이 한쪽에서는 극장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저게 지금 그 15,000원이니까 지금 저거죠. 지금 일반 티켓 그냥 2D 그거 기본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영화표 값이 거의 한 20까지가 있나? 30까지 넘을 거예요, 요금제가. 선택 요금제가. 근데 저건 어차피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공정위가 티켓값 담합 의혹으로 CGV 등 3사의 현장 조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멀티플렉스 3사가 사면 초과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15,000원인데 그러면은 그 위에 특별 상영관 가격하고 일단 가격 차이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예 2D 볼 바에 조금 돈 내고 특별 상영관 보자.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가지고 이 돈을 더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지금 살 길이에요. 지금 아이맥스가 일단 용화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용화맥 예매했냐 아니냐. 대작 나오면 무조건 용화맥 무슨 저기 톰 크루즈 다시 나오면 다 용화맥 예매해야 되고 용화맥을 한 줄로 예매해서 그 인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조부터 끝날 때까지. 그걸 다 보고 앉아 있어요. 10시간 동안. 대단합니다. 아이맥스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최대 영상을 선사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용산 아이파크에 있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생기죠. 4DX 이제 오감 체험. 뭐 이거 막 지저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물도 나오고 그렇죠. 의자도 흔들리고 이런 것들 아바타 볼 때 굉장히 좀 신나고 뭐 이런 것들 4DX가 있고요. 2009년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특별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스크린X, 울트라 4DX. 울트라 4DX가 4DX에다가 스크린X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4DX가 오감 체험이잖아요. 스크린X는 이 옆에 화면이 3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앞에 옆 양쪽.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울트라 4DX가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3면 밑에 나오죠. 270도 스크린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가가 높아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스크린X죠, 바로. 자, 2013년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론칭했고 이 지금 저기 있죠? 그 콘서트 영화. 그거 보면서 양쪽에서 다 스크린X로 270도로 보니까 마치 공연장 현장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곤지암 공포 영화.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데 막 옆에서 튀어나오는 그 공포 좋아하시는 분은 더 공포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스크린X관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 X라고 반구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레이백 체어로 공간적 몰입감을 완벽히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뒤로 쭉쭉 가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사운드 X는 소리에 집중을 한 겁니다. 소리. 그 천장까지 있어서 최대 84개 스피커가 있대요. 이건 안 가봤는데 대단하죠. 음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스타리움. 스타리움은 초대형 스크린. 이거는 이 두 개를 거의 합쳐놨죠. 양쪽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말 큰 초대형 스크린, 초고해상도 디지털 영상. 예, 가로 31.38m에 세로 13m의 크기네요. 엄청나네요. 일반 스크린이 12m니까 가로가 거의 3배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월드타워점에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돌비 아트모스. 돌비 아트모스는 이게 몰입형 사운드 상영관. 이것도 사운드에 집중할 수 있는 관이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CGV 홈페이지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섹터예요. 다른 엔터테인먼트나 또 그런 쪽에는 또 따로 있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런 특별관들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아주 흥행을 하고 있답니다. 박스오피스 모조라는 해외 사이트에 그 스크린X가 지금 84% 정도 증가를 했고요. 4DX 오감 체험 상영관은 무려 189% 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CJCGV의 돌파구는 그러니까 기본 가격 15,000원이 비싸다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더 가격 가심비라고 하죠. 가격은 비싸지만 가심비를 느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어서 마진폭이 많은 것을 계속해서 표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밖에 돌파구가 없다. 여기 실적으로도 직접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 이게 중요하죠. 매출액이 다시 2021년도 1분기를 바닥으로, 2020년도 1분기에는 완전 바닥이었죠. 코로나 터졌을 때. 거기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의 이제 19년도, 18년도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관람객 수도 마찬가지죠. 꽤 많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아직 19년도, 18년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물 들어온데 노젓는 지금 순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평균 티켓 가격입니다. 2023년도 1분기까지 상승을 하다가 1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뭐 15,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당 매점 소비. 자, 인당 매점 소비가 인상적이죠. 티켓 가격이라던가 뭐 지금 영화 관람객 수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회복이 안 됐는데 인당 매점 소비가 18년도, 19년도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랑 특별관 두 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자이인데 서초 그랑자이에 사시는 분들 좋겠어요. 영화관이 CGV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이에 광주 상무지구에 내년 분양되는 거기에도 이게 들어와요. 이제 뚫을 데가 없잖아요. 이제 새로 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자, 아까 전에 그게 얼마 정도 남느냐.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팝콘이 5,000원짜리가 원재료가가 613원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613원에 만들어가지고 5,000원에 판다. 이게 왜 여기가 많이 남냐면은 아까 전에 그 영화 티켓 값은 누구랑 나눠 왔겠어요? 아까 배급사가 왜 그렇게 좌지우지를 합니까? 롯데엔터테인먼트 홀리데이 사건 얘기 드렸잖아요. 배급사랑 제작사랑 영화관이랑 다 나눠 먹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15,000원을 받으면 다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매점은 그냥 얘네가 다 먹어요, 극장이.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두 개가 있는데 꼬북집 팝콘,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은 오리온하고 협업해서 내놓은 고래팝콘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 팝콘을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613원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콜라보해서 조금 돈을 주고라도 5,000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협업한 돈 주더라도 한 1,000원에 만들어서 5,000원에 팔면 4,000원이 남잖아요. 근데 15,000원 팔면은 제작사, 배급사, 극장 다 나눠갖고 영화 발전 기금 진흥기금까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듭형 퀴즈를 내겠습니다. 극장을 살리는 히어로를 맞히시오. 1번 마동석, 2번 임영웅, 1번
땡. 2번 땡. 정답은 3번 팝콘. 공시를 통해서 기업들의 면면을 짚어봅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기다린다는 분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예, 근데 예. 지난주 공시 내용이 하나 있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 코너는 공시 기반으로 제가 종목을 예. 설명드린 거니까 반드시 공시에 있는 것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자사주를 갖다가 매도한다는 그런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진 시스템은 이제 사실은 금형, 이제 그 알루미늄이나 이제 금속 물질로 된 뭔가를 박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뭐 회사가 갑자기 번창하거나 시장이 뭐 엄청 커지거나 이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 서진 시스템이 어느 쪽으로 틀었냐면 ESS를 만드는 것으로 틀었어요. 지금 매출 비중 나오는 거 보니까 반절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에 보신 대로 ESS를 좀 2021년부터 했는데 2021년에는 전체 매출비 20% 넘었으니까 의미 있는 사업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24%, 작년에 35%, 올해 상반기 기준 무려 57%. 그러면 다른 데가 매출을 갖다가 줄었느냐 그게 아니고 ESS 회사가 ES 부문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ESS 부문이 이제 그 상반기에 들어서 절반이 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참고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절대로 회사는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이 1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거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처음에 그 입장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PR이 1인데 사실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해당 회사가 향후 매출이 내년, 내후년 20% 30% 뛴다는 전제가 있을 때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에 사실은 관심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ESS 매출이 계속 폭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ESS를 갖다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서진 시스템에서 한 분, 두 분이 서진 시스템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서진 시스템이 인지도 높아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올해 YTD,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서진 시스템의 YTD가 45% 정도, 그다음 비슷한 기업을 하는 기업이 신성 ST가 20% 정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시로 들면 삼성전자는 YTD가 뭐 제가 금요일 종가는 확인하지 않았죠. 거의 뭐 1%, 3% 정도일 것입니다. 인지도는 삼성전자 더 높지만 삼성전자가 매출과 그 매출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가는데 왜 YTD는 별로냐? 사실은 내년, 내후년에 그저께 성장할 거라고 전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진 시스템은 무명의 기업이지만은 알짜배기를 찾아봤더니 ESS가 계속 매출 엄청나게 폭증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YTD가 거의 45% 정도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서진 시스템 ESS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이 너무나 많이 그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보조 배터리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휴대폰 없으면 안 되니까. 휴대폰으로 작업도 하고 휴대폰으로 영상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보조 배터리를 갖다가 운동장만한 크기로 생산하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렇죠. 예. 그 배터리 제휴하는 핵심 부품을 조립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매출 비중 높아진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이 시기에 시적절하게 잘 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ESS가 중요한 거는 그 보조 배터리가 우리도 일상에서 필요하니까 ESS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이 불면서 챗GPT의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오픈AI가 만들고 오픈AI를 갖다가 실현시키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HBM3가 하지만은 전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도 사실은 초고압 송전을 갖다 까는 것이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송배전을 갖다가 사막에다 깔지 말고 사막에다가 그 AI 서버 초고속 서버를 건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ESS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ESS 규모가 커요. 그 운동장 말이에요. 운동장 수준의 ESS를 건설하면은 거기서 순조롭게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받아들여지면 그걸 외부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 별도로 송배전 시스템이 필요 없다. 이런 아이디어가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ESS가 시장에서 커지고 ESS를 갖다가 일종의 외주를 해주는 서진 시스템의 그 입장이 주가가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YTD가 이제 45% 정도, 50% 됐는데 그 지난주에 그 공시는 뭐냐면 서인 시스템이 ESS를 증설하기 위해서 자사주 100억을 매도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만 보면은 공시의 제목 보면 자사주 매도라는 거는 일단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사주 매도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악재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좀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서인 시스템이 ESS가 잘 팔리는데 그 잘 팔리는데 잘 팔리는데 추가로 증설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유상증자. 어느 날 유상증자 딱 떨어지면은 일단 주가 5% 10%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날벼락을 맞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소액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자사주 매도가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서인 시스템의 지난주 공시를 보면은 ESS 증설을 위해서 39만 잔여주 모든 잔여주를 갖다가 다 매도하겠다. 매도하는데 시장이 풀지 않았어요. 블록딜로 누군가가 인수하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블록딜로 이제 일정이던 지분을 넘길 때 3에서 5% 정도는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5% 넘게 가격이요. 예, 가격 설정을. 예, 할인을 갖다 7% 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줘요. 왜냐면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 갑자기 내 주가의 가치가 7% 갑자기 다운되는 거니까 네. 충격을 받는데 3에서 5% 정도면 그럼 무난하다. 라고 보통 기관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서인 시스템도 5% 할인해서 이제 100억 정도의 자사주를 마련했는데 그렇다면 5% 할인이라면은 그나마 뭐 괜찮다. 그다음 심지어 그럼 자사주를 매각한 돈으로 뭘 할 거냐? 제일 안 좋은 건 빚을 갚는 겁니다. 유상증자의 제일 안 좋은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인 시스템은 유상증자가 아니고 자사주를 매도해서 번 100억으로 공장을 증설하겠다 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이날 공시가 그 장 마감 이후에 공시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종가를 보면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서진 시스템의 어떤 그 설명드린 거는 자사주 처분이라는 공시를 봤을 때 일단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막을 봤더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증설이나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거 뭐냐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나눠주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스톡옵션을 나눠줘야 되거나 또 얼마 전에 무슨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노조랑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시장에다가 바로 푸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서인 시스템의 그 비즈니스 모델 말씀드릴 때는 ESS는 이제 챗GPT 오픈AI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더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기업 좀 좋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종목은 그래서 저도 지금 들여다봤는데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증설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자사주 처분이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공시에서 보통 이제 자사주 처분이나 매도액이 나오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조금은 다르게 살펴봐야 된다.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어쨌든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서진 시스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가격대 할인율 자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신 시장에서 거죠.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다음날 이 공시가 발행된 그 다음날 종가를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사주 처분이나 매도 이슈 나올 때 그 할인율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비슷한 공시가 떴을 때도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진 시스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한화 쪽 얘기를 해볼게요. 한화 삼남 김동선 부사장 관련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쪽 언론 업계 계속 오래 계셨고 하니까 예, 예.
경영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그룹의 전체 이제 승계 구도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하나그룹의 이제 창업주가 김승현 회장은 아니고요. 김승현 회장도 아버지 김종희 창업주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화, 예, 그쵸. 그래서 이른 나이에 이제 굴지의 기업의 오너가 됐는데 그리고 김승현 회장이 쭉 경영을 하다가 김승현 회장에게는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승현 회장도 연세가 있으니까 아들 셋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주는 과정에서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하나그룹의 본체라고 해서 중추. 주하나와 그다음에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을 이제 물려갈 것으로 예상해도 그렇게 이제 지분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이나 한국화약의 한화니까. 그렇죠. 예. 중추 한화가 쪽을 한국화약의 중남이 준말이니까. 하는 거고. 예. 네, 그다음에 둘째는요? 둘째가 이제 김동원 이제 그 부사장인데 김동원 사장은 이제 금융. 네. 하나의 금융이 뭐가 있지? 하나생명을 비롯한 하나자산운용, 하나증권 이런 기업들 금융을 갖다가 이제 떼가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동원 사장이 이미 몇 년 전에부터 그 조직의 어떤 인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르마가 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3남은 어느 쪽 가져갔냐? 하나 리조트. 그다음에 하나 갤러리아. 유통과 리조트를 갖다가 따로 이제 3남에 가져가는 걸로 이제 승계 작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으로 그 김동선 부사장이 내가 그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나 갤러리아에 대한 공개 매수를 갖다 얘기했고 그 얘기하자마자 그 당시 종가보다 한 25% 정도 높게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누군가 공개 매수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이율이 내 가진 주가가 갑자기 25% 껑충 뛰는 거니까 공개 매수가 나온 그 다음날 하나 갤러리아의 주가가 17%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분들은 갑자기 왜 올라갔지? 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왜 올라간지 모르고 왜 떨어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수담이라 하거든요. 네. 손수자에 얘기할 담자인데 내가 이 수를 뒀을 때 상대방이 내 수를 알아채느냐 내가 공격하느냐 수비를 하느냐 알아채지 못하면 바둑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조기에 끝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주식 투자할 때 시장이 나한테 뭐라고 수를 던졌는데 그 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게 되면은 내 실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갤러리아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김동선 부사장이 공개 매수로 내가 회사 지분을 일정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같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하나 갤러리아 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공개 매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승계작을 하면서 김동선 부사장이 하나 갤러리아의 지분이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2% 정도였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한 7% 정도의 공개 매수를 할 거니까 합치면 20%는 아니지만 한 19% 정도의 지분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 갤러리의 일대주가 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주 하나에 있었던 지분을 김동선 회장이 또 부사장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되면은 김동선 부사장의 하나 갤러리아의 경영권은 사실상 끝났다. 경영권 인수는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요새 그 공개 매수 때문에 말이 참 많잖아요. 예, 예. 사실 이 공개 매수가 뭐 이렇게 지분율 높이는 거라든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든지 자발적 상패 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어떠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왜 공개 매수를 했느냐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리고 공개 매수할 때 사실 이 가격대를 지금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 그래도 높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미엄이 네. 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좋게 반응을 하고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문제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하나 갤러리아를 다시 돌아다 봤을 때 왜 공개 매수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유통 부분이라든지 리조트 부분이라든지 이 부사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경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평가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삼형제를 갖다가 가름화를 하면서 중요한 어떤 단초를 갖다가 김동선 부사장이 먼저 치고 나간 게 공개 매수다.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공개 매수를 한 형제가 김동선 부사장 유일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이제 삼형제가 나누어서 물론 이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시장이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김동선 부사장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어떤 게 좋은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그 승마로 금메달을 땄고 네.
그다음에 불미스러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지도가 쌓았지만 사실은 경영자로서는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승계를 하는데 사실 불법이나 그 조세 피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나마 그거보다는 공개 매수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주식을 갖다 집어넣는 사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자체 이슈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 부진이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뭐 그 미국에서 가지고 온 햄버거 브랜드 같은 거 되게 소소하게는 좀 네.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유통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백화점인데 뭐 하나 갤러리아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나 롯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백화점의 큰 매출 한 90% 나오는 데서는 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 경영하겠다. 예, 예. 뭐 이런 의지. 근데 그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울 수 없을 것 그거에 같아요.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이게 시간적으로 좀 이르다. 그렇죠. 아까 이제 라고 볼 인사권이나 수가 이런 있고, 부분도 말씀은 예. 하셨지만. 근데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20% 정도 경영권을 갖게 됐으니까 물론 예. 이런 지분이 없어도 하나 갤러리나 유통업 내부에서는 김동선 부사장의 말 한마디면 김정은 회장의 말 한마디만큼이나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니까 예.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번에 공개 매수가 끝나야지 본인의 경영권이 확실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가나 매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의문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승계 작업을 공개 매수를 했는데 똑같은 승계 작업을 하는데 맏형인 김동관 부회장이 했던 방식이 뭐냐면 RSU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 예. 근데- 이거 저번에 한번 한솔케미칼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죠. 예, 예. 근데 한솔케미칼의 조윤주 부회장은 RSU가 미미했고 네. 김동관 부회장 때문에 사실 RSU가 사실 시장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계기인데 네.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김동선 부회장은 전공법으로 내가 갖고 있던 하나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서 뺀 돈을 갖고 하나 갤러리아 지분을 344만 주를 선택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형보다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쉬운 수인 방법이었던 왜 RSU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예, 같거든요, 예. 대표님. 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이걸 이번에 공개 매수 승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오너들이나 승계를 앞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이 주가가 낮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 매수를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차트가 나왔었는데 하나 갤러리아가 2월과 3월에 고점이 좀 있었어요. 네. 만약 그 시점에 공개 매수했다 그러면은 가진 돈에 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승계를 염두에 둔 모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있을 것이라고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 갤러리가 2월 달에는 주가 올라가서 왜 올라갔느냐?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아, 예. 너무나도 이제 지금 이제 금연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0.4 미만이었거든요, PBR이. 그러면 사실은 만약 회사가 잘 된다면 주가 올라간다면 PBR이 더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면서 너네들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호응을 하면서 주가 올라갔지만 별다른 시장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김동선 부회장이 이번에 그 344만 주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렇다면 사실 매수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매수가 끝났을 때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네. 왜냐하면 본인의 지분이 20%, 30% 됐을 때 그러면 자기의 자산과 이득을 최대한 하려고 경영을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영 열심히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배당 성향을 7%, 8% 배당 성향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의 그 오너 일가가 지분이 높다 보니까 증권업이 시장이 불황이어도 언제나 배당 성향은 7% 정도 유지를 시켜줘요. 예. 7%면 아주 이제 고액 배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하나 갤러리아도 김동선 부사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유리하게 정책을 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같이 그 주식을 갖다가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 공개 매수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개 매수를 시도할 겁니다. 왜냐 아까 결국은 자기 경영권 승계해서 지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공개 매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할지 그거를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하나 갤러리아 이 김동선 부사장 공개 매수 관련 이슈로 이 기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8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최근 한 달 정도는 봐야 되겠죠. 아무리 압축을 해도요. 글로벌 시장의 뭐 최대 화두, 최대 관심사, 가장 큰 이슈, 뭐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뭔가 가늠자 역할을 해줄, 뭔가 이제 뭘 하나 찍어줄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과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뭔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시장의 기대대로 지난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있었던 금요일 날 이제 늦게 있었던 그 잭슨 홀 기조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9월에 하겠다라는 걸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9월에는 이제 금리는 무조건 인하하겠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시그널을 좀 얻었다. 시장에 원하는 대로 좀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해준 거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더 요약을 좀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 금리를 이제 9월 달에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여기에 조금 더 더해서 파월 의장 했던 얘기를 하나 추가를 하자면 노동시장의 냉각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미 연준의 이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 또 하나는 이제 고용시장의 안정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죠. 참고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준은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물가 안정 부분은 해결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그날 잭슨 홀 미팅 때도 되게 좀 자화자찬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정책과 관련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금리 인하의 결정적인 어떤 배경은 결국은 이 고용 시장의 냉각 문제에 대한 해소, 해결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다만 이게 이제 고용시장 쪽에 무게중심을 파월 의장이 두다 보니까 과연 이제 B컷이냐, 뭐 A스텝이냐, 즉 50bp냐, 25bp냐 얘기가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 그러면 50bp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수준이라면 시장에서 안도할 정도 수준인 25bp 정도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역시 또 판단 준 거는 결국은 8월 첫째 주에 나올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4.3%였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업률이 4.3%를 훨씬 뛰어넘는 예를 들어 4.5% 이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B컷 즉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시장에서 원하는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환호할 수 있겠죠. 몇 가지 지표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는 것처럼 후반에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 있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S&P 500이나 다우지수보다도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사실은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환호했던 건 러셀 2000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2%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갈 경우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뭐 빅테크 같은 이런 대형주도 뭐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중소형주들이 이 금리 인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죠. 아무래도 작은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니까요. 그래서 러셀 2000이 가장 크게 환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관련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들 당연히 채권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79, 3.8% 아래로 내려왔죠. 1.7%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달러 인덱스도 보겠습니다. 100을 딱 찍었습니다. 턱걸이를 했고요. 0.7%. 사실은 달러 인덱스는 지난번에도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표에서 좀 계속 우하향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 발언이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앞서도 제가 B컷, 즉 50bp냐 25bp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이번 잭슨 홀 기조연설을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 보면은요. 오른쪽에 500에서 5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결국 이제 25bp를 내릴 가능성에 대한 얘기죠. 이게 76%로 사실은 3분의 2 이상이고요. 475에서 500 이게 이제 50bp를 내렸을 거에 대한 가능성이죠. 그거는 24% 정도.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에 9월 FOMC 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5피를 인하할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는 이쪽으로 무게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같은 날 좀 먼저 나왔죠. 오후에 나왔으니까요. 저도 그날 클로징 때 말씀을 드렸던 우에다 BOJ 총재의 발언 내용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우에다 총재의 발언 내용은 이겁니다. 완화 정책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데 있어 변함이 없다.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추상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BOJ 우에다 총재의 얘기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 경제와 물가가 우리의 예측에 맞게 부합한다. 즉 일본의 인플레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를 더 인상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에다 총재를 두고 매둘기파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비둘기, 어떨 때는 매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뭐 실용주의자다, 뭐 기회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우에다 총재의 어떤 성향을 평가하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도 그러니까 우에다 총재의 BOJ 총재를 이제 추천을 했었던 사실상 밀어줬던 거죠. 기시다 총리가 연임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기시다 총재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시다 총재가 내려온다. 그럼 자기의 이제 뒤를 밀어주는 총리가 이제 그만하게 된다 그랬을 경우 이 우에다 총재가 이 매둘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의 매파적인 모습에서 비둘기파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에다 총재는 아니다. 나는 원래 매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즉 엔화 가치의 정상화. 그다음에 일본 인플레의 정상화. 이거를 나는 계속해서 추구를 하겠다. 이거를 좀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바로 시장에서는 엔달러 환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엔화가 바로 강세로 돌아서서요. 144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3% 가까이 떨어져서 다시 145, 146엔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145엔대 미만으로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또 하나 일본 국채 금리도 올라갔습니다. 보시죠. 0.67% 올라서 0.901%까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BOJ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채권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일본 주식시장이죠. 니케이 22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발언이 나오고 0.5%가 올랐습니다. 강보합 조금 더 보다도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8월 5일 날 그러니까 지난 7월 31일 날 BOJ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동안 굉장히 니케이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8%, 12% 이렇게 한 20%가 넘게 단 2, 3일 만에 떨어졌었는데 그때처럼 이제 이 우에다 총재의 발언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또 급락을 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그럼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 않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해했을 텐데요. 시장에서는 우에다 총재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 주목했던 거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에다 총재가 그날 발언했던 내용 중에 시장의 불안한 움직임을 관찰을 하고 있다. 통화 정책과 명확하게 소통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7월 31일 날 BOJ가 금리를 인상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우에다 총재가 아니라 우찌다 부총재가 나와서 금리 인상 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니 금리 인상 안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발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뭐 일종의 경강부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BOJ도 그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걸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거를 좌시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가 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거는 해소가 됐습니다. 금리 이제 내리는 거로 사실상 이제 확연히 된 거죠. 일본도 왔다 갔다 보다는 이제 금리를 언제든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재확인해 줬습니다. 이렇게 따진다 보면 엔달러 환율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가파르게는 아니더라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달러는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국채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요.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자금 자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청산되고 이럴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고 엔화 강세가 확 가지 않을 거라는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그렇게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값인데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마냥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틈새를 살피면서 길 네. 건너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용 쪽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라든지 그리고 또 주요 기업 실적들 세세히 체크하시면서 저희와 그 투자라는 길 오늘도 이제 건너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